서울의 밤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삼청동의 좁은 골목길은 고요한 먹빛에 잠겼죠. 도시의 분주함과는 대조적으로 은혜라는 작은 한식당 내부는 따스하고 차분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소박한 원목 테이블은 고작 7개. 테이블마다 은은한 노란 조명이 비치며 나뭇결과 음식 위 고명의 인매까지 섬세하게 드러냈어요. 갓 지은 밥의 구수한 내음, 오래 묵은 장과 향긋한 약초의 향이 어우러져 예민한 영혼만이 겨우 분리해낼 수 있는 복합적인 향의 층을 만들어냈죠. 그 공간의 중심, 오픈 키친 안에는 박도윤 38세이 서 있었어요. 크고 깡마른 체구,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짓눌린 듯한 어깨를 가진 남자였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름에 대고 칼에 베인 낡은 흉터들이 희미하게 남은 그의 손은 마치 의식을 치르듯 능숙하고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저울 따위는 필요 없었어요. 소금 한 꼬집, 참기름 한 방울, 생강 한 조각까지 수만 시간의 노동으로 연마된 몸의 기억으로 모든 것을 계량했죠. 그는 그날의 마지막 손님을 위한 마지막 디저트, 생강 아이스크림을 곁들인 창작 약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요리는 일이지만 도윤에게는 끝없는 속죄의 의식이었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마지막 손님이 떠나자 도윤은 식당 가장 어두운 구석 테이블에 조용히 앉았어요. 가게를 처음 열 때부터 함께한 중년의 직원이 따뜻한 차 한 주전자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셰프님, 오늘도 저녁 안 드세요? 걱정 가득한 목소리에 도윤은 그저 고개를 저을 뿐 창밖의 어둠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그는 내성적이고 고독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때로 타인을 무겁게 짓눌렀지만 이곳 직원들은 이미 익숙했죠. 그 무뚝뚝함 뒤에 요리에 대한 고지식할 정도의 헌신과 따뜻한 마음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식당 정리가 끝나자 그는 주방 뒤편의 작은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낡은 요리책으로 가득한 책장과 책상 하나가 전부인 소박한 공간이었죠. 벽에는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인자한 눈빛의 노인과 아직 앳된 티를 벗지 못한 훨씬 젊은 시절의 도윤이 주방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그가 아버지처럼 따랐던 스승, 강민수 셰프였습니다. 도윤은 서랍을 열어 장부를 꺼냈습니다. 그는 꼼꼼하게 그달의 수익을 계산했어요. 모든 비용을 제하고 남은 돈을 둘로 나누었죠. 적은 몫은 식당 유지와 자신의 최소한의 생활비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훨씬 큰 몫은 발신인도 수신인도 적히지 않은 갈색 봉투에 담았습니다. 내일 아침 그는 또다시 직접 우체국으로 가 이 봉투를 교회의 한 주소로 보낼 겁니다. 지난 15년 동안 매달 거르지 않고 해온 일이었어요. 돌아가신 스승님의 사모님께 보내는 생활비였죠. 그에게 이것은 선행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다 갚을 수 없는 빚이자 외면할 수 없는 책임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또 악몽을 꿨습니다. 그는 불바다 한가운데 갇혀 있었어요. 살이 타는 끔찍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스승님의 절규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도윤아, 피해! 그는 식은땀에 흠뻑 젖은 채 가슴을 쥐어짜는 고통 속에서 깨어났습니다. 주방을 덮쳤던 운명의 화재 사고가 있은 지 15년이 지났지만 그 불은 그의 마음속에서 단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사고라고 했지만 도윤은 언제나 자신의 탓이라 믿었습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방심하지 않았더라면, 가스밸브를 한 번 더 확인했더라면 스승님은 죽지 않았을 거라고. 화재는 마음의 흉터만 남기지 않았습니다. 요리사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의 후각과 미각의 일부를 영원히 앗아갔죠. 이것은 그가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둔 치명적인 비밀이었습니다. 그는 남은 감각들을 한계까지 밀어붙이며 그 상실을 메워나갔습니다. 기억으로, 재료의 색을 읽는 눈으로, 기름 끓는 소리를 듣는 귀로, 식재료의 질감을 느끼는 손으로, 그램 단위까지 정확하게 외운 레시피로 요리했어요. 그는 세상을, 그리고 때로는 자기 자신마저도 속여왔습니다. 그의 유일한 갈망, 그를 살아가게 하는 단 하나의 목표는 은혜의 미슐랭 스타를 안기는 것이었습니다. 명예나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스승 강민수의 못다 이룬 꿈이었죠. 한식은 그냥 음식이 아니야. 우리 민족의 혼이지. 언젠가 세상이 이걸 알아주게 하고 싶다. 5성급 호텔의 화려한 식당이 아니라 우리처럼 작고 진솔한 주방에서 말이야. 스승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미슐랭 스타는 스승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이자
도윤의 뒤늦은 사죄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은 그가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보슬비가 내리던 화요일 저녁이었어요. 한 여자가 식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우아한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 단정하게 틀어올린 검은 머리칼 아래로 드러난 고든 목선, 그리고 가볍지만 날카롭게 정돈된 화장을 한 얼굴. 그녀는 아무 말 없이도 지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기운을 뿜어냈습니다. 도윤은 단번에 그녀를 알아봤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음식 평론가이자 브랜드 컨설턴트인 강서아. 유명 잡지에 실리는 그녀의 글 한 줄은 레스토랑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었죠. 그녀의 등장에 은혜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직원은 당황해서 수저를 떨어뜨리기까지 했죠. 하지만 도윤은 잠깐의 놀람 뒤에 이상할 정도로 침착해졌습니다. 그는 직접 앞으로 나아가 그녀를 맞이했어요. 서아는 메뉴판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 한마디만 했죠. 박 셰프님께서 가장 자신 있는 음식으로 내주세요. 그날 밤 도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접시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스승님과 고통과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요리했죠. 시작은 겸손했던 처음을 상징하는 담백한 전복죽이었습니다. 다음은 만물의 조화를 표현하듯 섬세한 색감의 구절판. 메인 요리는 시간과 인내의 맛이 녹아든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8시간 동안 고아낸 갈비찜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가 막 완성한 그 약과였죠. 식사 내내 서하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한 입 먹을 때마다 눈을 감고 온전히 맛을 음미했어요. 오픈 키친 너머로 그녀가 도윤을 바라보는 눈빛은 평론가의 날카로운 판단이 아니라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습니다. 도윤은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해받지 못하는 것에는 이미 익숙했으니까요. 사흘 뒤 리뷰가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글이 아니었어요. 한 편의 시와 같았죠. 서하는 이렇게 썼습니다. 은혜에 들어서는 것은 단순히 식당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박도윤 셰프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모든 음식은 단순한 레시피가 아닌 하나의 속주이자 하나의 약속이다. 갈비찜 속 배의 단맛은 설탕의 단맛이 아니라 용서의 단맛이며 육수에 밴 인삼의 쌉쌀함은 잡내를 가리기 위함이 아니라 지나간 고통을 상기시키기 위함이다. 최고의 요리사는 기술로 요리한다고들 하지만 박도윤은 영혼으로 요리한다. 그는 당신에게 한 끼 식사가 아닌 자기 삶의 일부를 내어준다. 한 문장 한 문장이 메마른 도윤의 마음에 따뜻한 강물처럼 흘러들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온전히 바라봐준다고 느꼈어요. 단순한 요리사가 아닌 상처와 사연을 모두 가진 한 인간으로서 말이죠. 서하는 그의 음식을 맛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고통을 맛본 것 같았어요. 그는 기사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따스함과 함께 가슴속에서 희미한 희망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그저 아름답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비범한 공감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고 어떻게 자신을 그토록 깊이 이해할 수 있었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도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아름다운 희망의 문턱에 서 있다는 것을.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잔인하고 정교하게 설계된 비극의 시작점에 서 있다는 것을. 미끼는 던져졌고 박도윤이라는 고독하고 죄 많은 물고기는 그 미끼를 물 준비를 마쳤습니다. 강서아의 리뷰는 서울 미식계에 작은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숨은 보석 같던 은혜는 순식간에 모두가 찾는 명소가 되었죠. 예약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고 삼청동의 작은 골목은 호기심 어린 기대감과 날카로운 평가의 시선을 동시에 품은 세련된 미식가들로 북적였습니다. 도윤은 그 어느 때보다 바빠졌지만 그의 마음속에 찾아온 변화는 단순히 늘어난 업무량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가뭄이 든 땅 같던 그의 영혼에 신선한 생기가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비로소 인정받고 있다고 느꼈죠. 일주일간 정신없이 일에 파묻혀 지내던 도윤은 큰 용기를 내어 서하의 사무실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그저 진심 어린 감사 인사만 전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따뜻한 목소리는 그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박 셰프님. 그녀는 마치 전화 너머로 미소 짓는 듯 말했어요.
언제쯤 전화 주실까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제가 차 한 잔 대접해도 될까요? 셰프님의 갈비찜에 대해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한 게 좀 있어서요. 두 사람은 은은한 소나무 향과 연꽃 향이 공간을 감싸는 인사동의 한 전통 찻집. 그 가장 조용한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비취색 실크 원피스를 입은 서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존경심을 자아내게 하는 우아함과 지성을 뿜어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도윤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습니다. 깊고 마치 세상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한 눈빛이었죠. 그녀는 일이나 미슐랭 같은 무거운 주제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들을 물었죠. 왜 전복죽 고명으로 국화를 선택하셨어요? 혹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원래 말수가 적은 도윤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서아 앞에서 쉽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제 스승님이 강 셰프님께서 흰 국화는 진실과 신의를 의미한다고 하셨어요. 요리사의 초심을 잊지 않기 위해 늘 그날의 첫 음식에 한 송이를 올리며 스스로를 다잡으셨죠. 서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아름다운 얼굴의 순간 옅은 슬픔이 스쳤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요리사셨어요. 그녀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죠. 아버지도 그런 이상한 버릇이 있으셨어요. 잘 숙성된 간장 냄새가 세상 어떤 값비싼 향수보다 귀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죠. 기묘한 동질감이 도윤의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간장 냄새에 대한 그 이야기는 살아생전 스승 강민수가 주방에서 그에게 늘 농담처럼 하던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그는 방금 자신의 지음지인을 돌아가신 요리사 아버지를 둔 유산과 슬픔을 온전히 공유할 수 있는 영혼의 동반자를 찾았다고 느꼈습니다. 그것이 그의 반응을 떠보고 그의 마음에 절대적인 신뢰의 씨앗을 심기 위한 얼마나 치밀하게 계산된 거짓말이었는지 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도윤에게는 그것이 운명이었습니다. 그는 이해와 속죄에 눈이 멀도록 갈망해왔고 서아는 정확히 그가 가장 필요로 하던 것을 완벽하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말, 모든 공감의 제스처는 죄책감으로 얼룩진 그의 영혼에 더없이 귀한 안정제였고 그로 하여금 아주 작은 위화감의 신호조차 전부 무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무서운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서아는 은혜의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식사를 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돕기 위해 왔습니다. 브랜딩과 시장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그녀는 구체적인 조언을 시작했습니다. 도윤 씨, 당신의 요리는 하나의 예술 작품이에요. 하지만 가게의 외관이나 방식이 너무 겸손해요. 이 예술에 걸맞은 이야기, 하나의 브랜드가 필요해요. 도윤은 그녀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메뉴 개편을 자문하고 로고를 다시 디자인하고 심지어 식당 구석의 작은 도자기들을 어떻게 배치할지 결정하는 것까지 모두 허락했습니다. 서서히 서아는 한 명의 평론가가 아닌 그의 삶과 경력에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그녀가 보내는 찬사와 따뜻한 격려에 완전히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당 문을 닫은 후 서아가 그와 함께 남았습니다. 그녀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그녀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죠. 은혜는 너무 작아요. 당신의 재능과 강 셰프님께서 남기신 유산은 더 넓은 세상에 알려질 자격이 충분해요. 우리 가게를 확장해야 해요, 도윤 씨. 당신이 그토록 꿈꾸는 미슐랭 스타를 받기에 충분한 지금보다 훨씬 더 크고 고급스러운 공간으로요. 도윤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장 깊은 곳에 있던 갈망이기도 했지만 현실적인 재정의 무게 때문에 감히 입 밖으로 꺼내본 적 없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그럴 만한 자금이 부족해요. 그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가게를 담보로 대출받으면 돼요. 서아는 마치 이 순간을 오랫동안 준비해온 사람처럼 즉시 대답했죠. 이건 미래를 위한 투자예요. 스승님의 꿈을 위한 투자라고요. 하늘에서 그분께서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실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스승님의 꿈이라는 마지막 한마디는 도윤의 가장 크고 연약한 약점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속죄하고 싶다는 그의 열망이 불타오르며 이성적인 모든 망설임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는 자신을 믿어주는 아름답고 총명한 여인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통해 찬란한 길이 눈앞에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윤이 가장 힘들었던 시절을 가족처럼 함께해온 직원들에게 이 계획을 알렸을 때 그는 예상치 못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를 친아들처럼 여기던 중년의 직원 최 여사가 걱정 가득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셰프님, 지금 모든 게 아주 순조롭게 잘 되고 있잖아요. 왜 굳이 그런 위험한 모험을 하려는 거예요? 은혜는 셰프님, 인생 전부가 담긴 곳이에요. 그걸 담보로 잡는다는 건 너무너무 위험해요. 발전할 수 있는 기회예요, 최 여사님.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 작은 골목 구석에만 머물러 있을 순 없잖아요. 도윤이 자신도 모르게 다소 조급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 변화는 너무 급작스러워요. 젊은 보조 요리사 중 하나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희는 은혜만이 가지고 있던 따뜻함, 그 가게의 혼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 명백한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늘 직원의 말에 조용히 귀 기울이던 도윤은 이제 모든 진심 어린 충고를 밀어냈습니다. 그들이 자신과 서아의 원대한 비전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단정했죠. 그는 서아가 자신을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들로부터 서서히 고립시키고 그들의 굳건했던 신뢰를 오직 자신 한 사람에 대한 의존으로 교묘하게 대체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였습니다. 도윤과 서아는 귀한 약재를 구하러 광장시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실제 연인처럼 두 사람은 다정하게 웃고 이야기했죠. 떡집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도윤이 갑자기 그 자리에 얼어붙듯 멈춰 섰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등이 굽고 머리가 하얗게 센 자그마한 체구의 할머니가 조심스러운 손길로 떡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스승의 아내인 박선희 여사였습니다. 매달 돈만 꼬박꼬박 붙여드렸을 뿐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뵙지 못한 지 벌써 몇 달이 흘렀죠. 그는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서아의 손을 이끌고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도윤이에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고 그를 알아본 흐릿한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아이고, 우리 도윤이 이게 얼마만이냐, 잘 지냈어? 하지만 이내 할머니의 시선은 그의 곁에 나란히 서 있는 여자에게로 향했습니다. 입가에 피었던 반가운 미소가 그대로 굳어버렸죠.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며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할머니는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치며 떨리는 손으로 좌판을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서아를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 아닌 마치 지독한 공포와 참을 수 없는 고통의 근원을 마주한 듯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반면 서아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평온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하게 예의 바른 미소를 지을 뿐이었죠. 어머님, 왜 그러세요? 어디 안 좋으세요? 이쪽은 강소하시라고 저를. 도윤이 당황해서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할머니는 황급히 몸을 돌렸습니다. 나는 이만 가봐야겠다. 갑자기 몸이 좀 안 좋아서. 할머니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중얼거리더니 완전히 망연자실한 표정의 도윤을 남겨두고 시장 인파 속으로 거의 도망치듯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할머니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절박하게 떨리고 있었죠. 도윤아, 우리 잠깐만 볼 수 있을까? 꼭 둘이서만 봐야 한다. 절대로 그 아가씨는 모르게. 두 사람은 할머니 댁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불과 몇 시간 전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은 손으로 도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는 어떤 깊은 두려움 때문에 혹은 그가 어차피 믿지 않을 것을 미리 알았기에 서아의 정체를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간청하듯 말했습니다. 도윤아, 그 아이 눈빛 말이다. 할머니는 잠시 말을 고르려 애쓰며 망설였습니다. 화가 났을 때 꼭 제 아비를 빼닮았어. 부디 조심하거라. 세상에는 결코 세월에 씻겨나가지 않는 지독한 원한도 있는 법이란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그는 세월과 슬픔의 주름이 깊게 팬 할머니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남편과 유학을 떠나 오래전 연락이 끊겼다는 딸까지 잃은 그 깊은 슬픔이 할머니를 잠시 착각하게 만들었을 거라고 그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리고 그토록 다정하고 총명하며
세상 누구보다 자신을 깊이 이해해주는 서아가 어떻게 그런 끔찍한 원한을 품을 수 있겠는가. 그는 부드럽게 할머니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어머님, 너무 걱정 마세요. 서아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지금 제게 아주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요. 아마 어머님께서 잠시 사람을 잘못 보셨을 거예요. 도윤의 눈에 서린 절대적인 신뢰를 본 할머니는 절망했습니다. 이제 어떤 경고도 그의 귀에 들어가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죠.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힘없이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만 약속해다오, 도윤아. 무슨 일이 있어도 네 자신을 꼭 지키겠다고. 도윤은 마음에 작은 앙금을 안고 카페를 나섰지만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이내 그것을 떨쳐버렸습니다. 그는 서아가 자신의 눈앞에 그려준 아름다운 환상을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환상 속의 삶이 너무나 따뜻하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늙은 어머니의 처절한 경고가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자신이 위태롭게 쌓아 올리고 있는 모든 것의 끝을 알리는 비극의 조종 도물전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덫은 완벽하게 놓였고 그는 스스로 그 안으로 마지막 걸음을 내디디고 있었습니다. 11월의 서울 공기는 제법 차가워졌고 거리에는 노랗게 물든 은행잎 향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박도윤에게는 15년간 얼어붙었던 인생에 비로소 온기가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서아의 컨설팅 아래 새로운 은혜가 문을 열었죠. 공간은 더 넓어졌고 짙은 색 원목과 비추색, 자기로 꾸민 인테리어는 한층 고급스러웠지만 식당의 심장인 오픈 키친만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옛 공간의 아늑함이 그립기도 했지만 도윤은 서아의 말이 옳았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식당은 차원이 다른 품격을 뿜어냈고 완전히 새로운 상류층 고객들을 끌어모았죠. 그리고 마침내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그의 삶의 이유라 여겼던 그것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새로 담근 된장 상태를 확인하던 그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프랑스에서 걸려온 낯선 번호였죠. 그가 망설이며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특유의 프랑스 억양이 섞인 유창한 영어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박도윤 셰프님 맞으십니까? 미슐랭 가이드 사무국입니다. 전화를 쥔 도윤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멎는 듯 했죠. 그는 그 뒤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공식 후보 오피셜, 노미네이션이라는 두 단어에 귀가 먹먹해졌을 뿐입니다. 은혜가 미슐랭 1스타 후보 명단에 공식적으로 이름을 올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에도 도윤은 주방 한가운데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벽에 걸린 강 셰프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스승은 여전히 인자하게 웃고 있었죠. 도윤은 소리내 울지 않았지만 두 줄기 눈물이 헬쑥해진 뺨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그대로 차가운 타일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으로 바닥을 짚은 그의 어깨가 세차게 떨렸습니다. 스승님, 제가 해냈습니다. 터져나오는 환희가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속죄를 마친 죄인의 해방감 섞인 속삭임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소식을 알린 사람은 서아였습니다. 그녀는 전화기 너머로 비명을 질렀고 그 기쁨은 마치 그의 것보다 더 커 보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당신의 재능은 인정받아 마땅하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도윤 씨, 우리 꼭 파티해야 해요. 축하 파티는 바로 새로운 은혜에서 열렸습니다. 화려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죠. 모든 직원들과 서아가 소개해준 새로운 투자자들, 그리고 몇몇 가까운 지인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샴페인이 터지고 공간은 유쾌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도윤은 사람들 한가운데 서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서아에게만 향해 있었습니다. 핏빛처럼 붉은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햇살처럼 찬란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녀는 그의 어두운 인생에 빛을 가져다 준 사람, 그를 이해하고 믿어주며 그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행복한 그 순간, 도윤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파티가 절정에 달했을 때 그는 조용히 마이크를 손에 들었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아직 감정에 젖어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시끄럽던 공간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돌아가신 스승님의 염원이자 지난 15년간 제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이제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을 결코
저 혼자 해낼 수 없었음을 압니다. 그는 사랑과 감사가 가득 담긴 눈으로 서아를 돌아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애써 감추려 했던 것들을 봐주었고 제가 감히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제 자신에 대한 믿음을,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서아 씨, 도윤은 모든 사람이 경악하는 가운데 천천히 그녀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제게는 이 두 손과 상처뿐인 마음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남은 제 인생을 매일 당신을 위해 요리하며 바치고 싶습니다. 강서아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식당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서아는 손으로 입을 가렸고 그녀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맺힌 듯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도윤은 황홀한 표정으로 그녀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일어나 벅차오르는 행복 속에서 그녀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그의 어깨에 기댔던 그 짧은 순간 서아의 미소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칼날처럼 차갑고 서늘한 시선이 자리 잡았다는 것을. 가장 달콤했던 연극은 이제 막을 내릴 시간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미슐랭 후보 명단을 공식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서울 최고급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영광의 주인공 중 한 명으로 단상에 오른 도윤은 다른 거장들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새하얗게 다려진 셰프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서는 평온함과 자부심이 배어나왔습니다. 그의 약혼 여인 서아는 가장 앞줄에 앉아 도도할 만큼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할 차례가 되자 도윤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요리 철학과 돌아가신 스승에 대한 존경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영광과 찬사의 빛으로 둘러싸인 세상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첫 번째 칼날이 날아들었습니다. 날카로운 질문으로 유명한 최고의 요리 잡지 소속 기자가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박 셰프님, 그가 마이크를 통해 장례를 울리며 말했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업계에 떠도는 소문이 하나 있습니다. 꽤 심각한 소문입니다. 몇 년 전 비극적인 화재 사고 이후 셰프님의 미각과 후각이 영구적으로 손상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맛을 보지 못하는 요리사가 이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회견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가장 깊고 치욕적인 비밀을 정면으로 후벼 파는 잔인한 질문이었습니다. 모든 카메라가 즉시 그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도윤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굳어버렸고 입가의 미소는 박제되었습니다. 손에 쥔 마이크가 갑자기 천근만근처럼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무언가 부인하려 더듬거렸지만 목구멍에서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약하고 공황에 빠진 바로 그 순간 앞줄에서 한 인형이 일어섰습니다. 강서아였습니다. 그녀는 무대 위로 우아하게 걸어 올라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무서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떨고 있는 도윤의 손에서 부드럽게 마이크를 빼앗아 수백 명의 기자와 카메라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모두가 그녀가 약혼자를 지키기 위해 나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렌즈를 똑바로 응시하며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회견장을 갈랐습니다. 그 소문, 그녀가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모두 사실입니다. 경악에 찬 술렁임이 터져 나왔습니다.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지금 그녀의 눈에서 보이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도 다정함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깊이를 알 수 없는 증오와 그의 고통을 즐기는 악독한 희열뿐이었습니다. 서아는 마치 판결을 내리듯 더욱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서아는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모두의 뇌리에 밝히도록 잠시 뜸을 들인 후 그 화염 속에서 돌아가신 강민수 셰프의 딸로서 그 증거를 여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서류철 하나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표지에는 서울대학교 병원이라는 글자와 함께 환자의 이름 박도윤이 선명했습니다. 그의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그녀는 이제 산산조각 난 조각상처럼 보이는 도윤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속였습니다. 그는 기억으로 레시피로 요리했지만 혀로는 요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아버지의 유산을 훔쳤습니다. 이 미슐랭 스타와 이 명예는 마땅히 자격 있는 사람에게 돌아가야 했습니다.
자신의 스승을 간접적으로 죽게 만들고 15년 동안 거짓된 삶을 살아온 자에게 돌아갈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단순히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경력이 아니었습니다. 박도윤의 세상 전부였습니다. 그의 가장 치욕적인 비밀은 그가 사랑했던, 불과 며칠 전 청혼했던 바로 그 여자의 손에 의해 온 세상에 발가벗겨졌습니다. 이 사기극은 돈이나 명예를 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기 위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하고 정교하게 계획된 완전한 파멸이자 공개적인 처형이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총성처럼 터져댔습니다. 질문들이 칼날처럼 그의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귀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윙하는 이명만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무대 조명 아래 화려하게 서 있는 승리자의 무표정한 얼굴을 한 강서아의 모습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눈빛, 할머니의 경고,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속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소멸당했습니다. 박도윤의 몰락은 세상 그 어떤 불길보다 빠르고 잔혹했습니다. 그의 영혼과도 같았던 은혜는 차가운 무덤이 되었죠. 나무 문 위에는 은행의 압류 딱지가 어지럽게 붙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의 저주와 멸시가 담긴 문자로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SNS에서 그는 사기꾼 셰프가 되어온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식당을 담보로 한 대출과 투자금은 이제 거대한 바위가 되어 그를 절망의 가장 깊은 심해로 끌어내렸습니다. 도윤은 작고 어지러운 월세방에 스스로를 가뒀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않고 그저 어둠 속에 미동도 없이 앉아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죠. 무대 위에서 그의 인생의 사형을 선고하던 서아의 얼음장 같은 얼굴이 멈춘 필름처럼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배신감의 고통은 15년간 그를 괴롭혔던 죄책감보다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나날들, 파산 신청을 준비하며 식당에서 남은 마지막 물건들을 정리하던 그의 곁으로 한 여인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오래전 돌아가신 친어머니가 아닌 그를 길러주신 새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말이 없고 자애로운 늘 뒤에서 조용히 그를 지지해주던 분이었죠. 그녀는 어설픈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곁에 앉아 낡은 요리책들을 함께 정리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거의 표지가 떨어져 나갈 만큼 낡은 가죽 수첩을 집어든 그녀가 멈칫했습니다. 이건 강 셰프님 것이 아니니?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의 요리 일지, 그가 늘 간직해왔지만 차마 마지막 페이지는 읽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던 유품이었죠. 어머니는 세월에 누렇게 바랜 페이지, 강 셰프의 필체가 마치 말년에 쓰인 듯 다급하게 휘갈겨진 마지막 장들을 조심스럽게 넘겼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나지막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도윤이가 또 육수를 태웠다. 이 바보 녀석, 언제나 성급하다. 하지만 나는 그 아이를 나무라지 않았다. 그 조급함 속에서 나는 불꽃을 본다. 배우고 스스로를 뛰어넘고 싶어하는 열망을. 때때로 나는 도윤이에게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아이는 혀가 아니라 마음으로 요리한다. 미각은 사라질 수 있어도 요리사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으니까. 만약 언젠가 주방 사고로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부디 그 아이가 자책하지 않기를. 나는 그 아이를 용서한다. 나는 그 아이를 용서한다. 마지막 네 글자는 마치 전류처럼 도윤의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15년간 스스로 짊어졌던 무거운 짐, 그의 영혼을 짓눌렀던 죄책감의 바위가 순식간에 먼지처럼 흩어졌습니다. 그는 세상의 용서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단 한 사람의 용서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를 단 한 번도 탓한 적이 없었습니다. 굵은 눈물방울이 일지 위로 뚝뚝 떨어졌지만 이것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 분노는 맹렬하게 타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고 날카로운 강철로 벼려졌습니다. 그는 죄 많고 부서진 인간에서 명예를 되찾기로 결심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는 스승의 유산이 거짓으로 더럽혀지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요리사의 명예가 짓밟히는 것을 더는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정면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영리하고
의미심장했죠. 그는 남은 얼마 안 되는 돈을 전부 쏟아붓고 마지막 귀중품까지 팔아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혹독한 TV 요리 경연 프로그램 마스터 셰프에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명예나 상금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대가 필요했습니다. 가능한 가장 거대한 무대가. 비극적인 사연을 가진 도윤은 프로그램 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참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비난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오직 요리만 했습니다. 그의 음식은 화려하거나 기교가 넘치지 않았습니다. 기억과 진심이 담긴 음식이었고 라운드를 거듭할수록 심사위원단과 시청자 모두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시즌의 다크호스이자 귀환하는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국에 생방송되는 결승전의 밤이 왔습니다. 온 나라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심사위원단이 소개될 때 지독한 아이러니가 연출되었습니다. 충격적인 폭로 사건 이후 명성이 치솟은 강서아가 특별 초청 심사위원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그녀는 무대 중앙 가장 권위적인 자리에 앉아 거만하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운명은 불구대천의 원수를 같은 심판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결승전의 주제가 발표되었습니다. 기억기. 다른 결승 진출자가 복잡한 아이디어에 허둥대는 동안 도윤은 평온하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그리고 그 렌즈 너머의 강서아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오늘 저는 돌아가신 제 스승님께서 마지막으로 가르쳐주신 요리를 만들겠습니다. 소리 없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서아는 경멸이 담긴 미소를 지으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이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함정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때 도윤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검은 비단 안대를 꺼냈습니다. 수백만 시청자가 경악하는 가운데 그는 스스로 자신의 눈을 가렸습니다. 스튜디오 전체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가 평온하지만 강철 같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듣는 이의 마음에 그대로 밝혔습니다. 진정한 요리사는 혀로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기억으로, 손으로, 그리고 심장으로 맛을 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도윤은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은 거의 초현실적일 정도로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채소를 써는 칼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고 팬 위에서 기름이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약초와 간장, 푹 고아지는 소고기의 향이 서서히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요리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성한 의식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남은 모든 감각을 동원해 하나의 기억을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었죠. 심사위원단부터 관객까지 스튜디오의 모두가 그 황홀한 퍼포먼스에 매료되었습니다. 거만했던 서아의 표정이 불안감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갈비찜이 접시에 담겼을 때 도윤은 여전히 안대를 풀지 않았습니다. 진행자가 다가왔죠. 박 셰프님, 이제 심사위원단께 요리를 선보여 주시죠.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음식은 직위로 심사하는 분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제 기억을 심판할 자격이 있는 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는 무대 옆을 향해 한없이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의 특별한 손님, 박선희 여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아의 어머니이자 강 셰프의 아내였던 분이 천천히 무대 위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예를 갖춘 한복을 입고 있었고 늙고 주름진 얼굴에는 강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아는 심사위원석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이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죠. 그녀의 모든 통제력과 거만함이 그 순간 산산조각 났습니다. 어머니는 음식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들어 작은 갈비 한 점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 방울, 그리고 또 한 방울의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돌아가신 남편의 정겨운 맛을 되찾은 아내의 소리 없는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그녀의 목소리는 목이 메었지만 분명했습니다. 이건 제 남편의 맛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몸을 돌려 수백만 명의 시청자 앞에서 자신의 단 하나뿐인 딸과 마주했습니다. 서아야, 복수심이 네 눈을 멀게 했구나. 내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도윤이를 용서했어. 정작 그이의 유산을 망가뜨리고 있는 건 바로 너란다. 어머니의 한마디는 그 어떤 것보다 치명적인 비수가 되어 강서아의 가면을 벗겨냈습니다. 모든 카메라가 그녀를 향했고
완벽했던 천사의 가면이 부서지고 증오에 잠식된 악마의 맨얼굴이 드러나는 순간을 남김없이 담았습니다. 도윤은 그때서야 천천히 검은 안대를 풀었습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죄책감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너져 내리는 서아를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한마디, 잔인할 만큼 부드러운 끝맺음의 말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내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이 기억만큼은 결코 앗아갈 수 없었소. 진실은 음식과 달라서 맛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법이니까. 생방송이 끝났을 때 스튜디오는 여느 때처럼 우승자를 향한 축하의 박수 소리로 터져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감동으로 가득 찬 깊은 침묵의 공간을 감쌌습니다. 모든 시선, 모든 카메라는 무대 위에 세 사람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자신의 기억과 심장으로 명예를 되찾은 요리사 박도윤, 용감하게 진실을 외친 늙은 어머니 박선희 여사, 그리고 가면이 벗겨진 악역. 이제는 폐허가 된 왕자처럼 보이는 화려한 심사위원석에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강서아. 그날 밤 박도윤은 마스터 셰프에서 우승하지 못했습니다. 우승 트로피는 기술적으로 완벽한 요리를 선보인 젊고 재능 있는 다른 참가자에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준우승에 그친 박도윤이야말로 수백만 대중의 마음속 가장 위대한 승리자였습니다. 그는 훨씬 더 큰 싸움, 바로 명예와 정의, 그리고 진실을 되찾는 싸움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언론의 폭풍은 즉시 몰아쳤지만 이번에는 그를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폭풍은 강서아를 집어삼켰습니다. 다음날 아침 신문 헤드라인은 일제히 그녀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미식계에 추락한 천사, 눈먼 복수심이 빚어낸 세기의 기만그, 강서아, 증오가 아버지의 유산을 어떻게 죽였나. 그녀가 총명함과 치밀함, 그리고 잔인함으로 쌓아올린 커리어는 단 하룻밤 만에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인과응보는 빠르고 무자비했습니다. 명품 브랜드들은 일제히 광고 계약 파기를 선언했고 방송국들은 그녀가 출연한 모든 프로그램을 삭제했습니다. 출판사는 그녀의 베스트셀러 요리책을 전량 회수 조치했죠. 그녀와 함께 도윤을 벼랑 끝으로 몰았던 사업 파트너들은 이제 자신의 평판을 지키기 위해 그녀에게 등을 돌리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업계에서 가장 잘 나가던 컨설턴트 강서아는 하룻밤 사이에 업계 전체가 기피하는 인물, 악의와 거짓의 대명사로 전락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일으킨 파도에 자신이 휩쓸려 빚더미에 가라앉았습니다. 한편 도윤은 조용히 폭풍의 눈에서 걸어나왔습니다. 그는 쏟아지는 인터뷰 요청과 거액의 광고 계약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에게 찬사는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평온함만이 필요했죠. 그의 사연에 감동한 시민들의 도움과 몇몇 후원자들 덕분에 그는 은행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화려했던 은혜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곳을 팔아 투자자들에게 모든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대신 그는 삼청동의 작은 골목으로 돌아와 예전 가게보다도 더 소박한 자리를 구했습니다. 그는 다시 작은 식당을 열고 은혜라는 이름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름은 죄의 빚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승의 용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라는 은혜의 응회를 의미했습니다. 새로운 식당에는 미슐랭 스타도 값비싼 장식도 없었습니다. 몇 개의 원목 테이블과 깨끗한 오픈 키친, 그리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린 강민수 셰프의 사진 한 장이 전부였죠. 하지만 가게는 손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맛을 찾기 위해 끈기 있게 밖에서 긴 줄을 섰습니다. 그들은 폭풍우를 지나 평온을 되찾은 영혼이 만들어내는 음식을 먹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그늘지고 고독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다시 미소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볍고 인자한 미소였죠. 최 여사를 비롯한 충성스러웠던 옛 직원들이 모두 돌아와 그와 함께 일했습니다. 이따금씩 박선희 여사가 가게 한쪽 구석에 앉아 조용히 나물 다듬는 것을 돕는 모습이 보이곤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평화가 깃들어 있었죠. 그들은 피로 맺어지진 않았지만 기억과 애정으로 이어진 새로운 가족을 함께 만들어 나갔습니다. 어느 겨울밤 창밖으로 한방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안은 한산해졌죠. 구석 테이블에 앉은 젊은 커플이 마지막 손님이었습니다.
여자가 무조림 한 점을 맛보더니 눈을 빛내며 남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단순한 음식이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 수 있지? 맛이 참 따뜻해요. 주방에 서 있던 도윤은 그 말을 듣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필요했던 모든 것을 찾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증명하기 위해, 속죄하기 위해 요리하지 않았습니다. 나누기 위해, 온기를 전하기 위해 요리했습니다. 6개월 후, 가난한 동네의 허름하고 녹록한 옥탑방. TV에서는 대한민국을 빛낸 셰프들이라는 짧은 다큐멘터리가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박도윤이 자신의 작고 아늑한 식당에서 손님들과 즐겁게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죠. 강서아는 차가운 방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컵라면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때 오만할 정도로 아름다웠던 얼굴은 이제 수척하고 초췌했으며 눈빛은 공허하고 비통함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녀는 TV 화면 속 원수의 행복한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짭짤한 라면 국물에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섞여들었습니다. 그녀는 미슐랭 스타 하나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지만 대신 전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하나의 불꽃을 끄려 했지만 결국 제 몸만 불태운 셈이었습니다. 이야기는 가게 정리를 마친 도윤이 강 셰프의 영정 사진 앞에 향 하나를 피우는 모습으로 끝을 맺습니다. 맑은 향이 고요한 공간에 퍼져나가며 마치 마지막 속삭임처럼 울려 퍼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맛은 값비싼 식재료가 아닌 진심과 용서에서 나온다. 증오의 불길은 타인을 태울 수 있지만 결국 가장 큰 화상을 입는 것은 불을 지핀 자 자신이다. 죄와 기만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던 요리사 박도윤은 마침내 용서와 평온이 비추는 자신만의 길을 찾아냈습니다.